이놈이 바보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우리를 다 보고 있었어. 최참판의 하수인이 덜덜 떨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백냥에 팔려가던 날부터, 매를 맞으면서도 희죽희죽 웃던 그날부터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은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땅에 최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주에서 손꼽히는 부호였지요. 논밭이 사방 십리에 걸쳐 있었고 기와집 행랑채만 20칸이 넘었습니다. 마당 안에는 300년 묵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집안의 복을 지켜준다는 말이 대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은행나무에 연초록 잎이 돋아났고 가을이 되면 노란 단풍이 온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은행나무가 살아있는 한 최참판 집안은 망하지 않는다고. 최참판 집 대문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소작을 청하는 농부, 돈을 빌리러 온 상인, 청탁을 넣으러 온 아전들까지 최참판은 그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홍주에서 최참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만큼 권세가 드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최참판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그 위세는 여전했습니다. 아직도 홍주 관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원님이 먼저 최참판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집 대문에 걸린 현판만 봐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그야말로 홍주 땅에서 최참판은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참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최영준이라 했습니다. 영준은 아버지를 닮아 온화하고 사려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학문도 제법 닦아 홍주에서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준이 집안을 이을 것이라 여겼고 최참판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준은 아버지의 재산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영준 도련님은 어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소작이니 흉년에 소작료를 못 내면 슬그머니 봐주기도 했고 마을 어른들에게 항상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최참판보다 아들이 낫다고. 둘째 아들은 최달수라 했습니다. 달수는 형과 달리 어릴 때부터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성정이었습니다. 학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생집을 들락거리며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최참판이 몇 번이나 꾸짖고 매를 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매를 맞으면 잠시 고분고분해지는 척하다가 며칠만 지나면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든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정말로 달라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다. 이번은 다릅니다. 진심입니다. 최참판은 매번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자식을 믿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달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커다란 불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재산, 논밭, 기와집, 그 300년 묵은 은행나무까지 그 모든 것이 형의 것이 된다는 것이 달수는 도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달수는 거울 앞에 서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내가 왜 형보다 못한가? 내가 왜 나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법입니다. 달수는 결국 끔찍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최참판 집안에서 일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임서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서방은 20회 넘게 최참판 집에서 집사로 일한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참판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었고 집안 살림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임서방은 성실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허리가 고닫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임서방을 무서워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가 딱 한마디로 잘잘못을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임서방이었습니다. 그날도 임서방은 장날 장터를 돌며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홍주 장터는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는 큰 장이었습니다. 청양, 대흥, 결성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로 장터는 북새통이었습니다. 생선 장수, 포목 장수, 옹기 장수들의 외침이 뒤섞여 왁자지껄했습니다. 기름 냄새, 된장 냄새,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장터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임서방은 목록을 들고 차분히 장을 봤습니다. 포목전에서 삼배를 고르고 약방에서 탕약 재료를 사고 곡물전에서 쌀값을 흥정했습니다. 그리고 포목전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이 아이 삽니다. 일 잘하는 아이요. 100냥이면 됩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 사내가 아이의 어깨를 잡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허름한 무명 옷을 걸쳤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눈은 멍하니 허공을 향해 있었고 입 끝에는 침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바보 아이를 누가 사냐? 100냥이라니 미쳤구먼. 저런 아이 데려다 놓으면 일은커녕 밥값만 더 든다. 사내는 굴하지 않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닙니다요. 밥도 잘 먹고 힘도 세고요. 심부름도 잘합니다. 일단 한번 데려다 써보시지요. 임서방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바보 아이라면 집안에서 오히려 짐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찰나였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임서방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멍한 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그 무언가. 마치 깊은 우물속처럼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눈빛. 임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걸음쯤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10걸음. 또 멈췄습니다. 임서방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 아이 어디서 왔소? 중년 사내가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북쪽 청양 쪽에서 왔습니다요. 원래 어느 양반 댁에서 일하던 아이인데 그 집이 망하는 바람에 갈 곳이 없게 됐어요. 부모는 없고 일가 친척도 없어요.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서 파는 것입니다요. 임서방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 이름이요? 돌쇠요. 돌쇠? 몇 살이냐? 12살이요. 아니, 13살인가?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다 했냐? 에? 어디서요? 저기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막연히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임서방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침 최참판 댁에 허드렛 일 할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50냥만 줄이다. 사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너무 적습니다요. 70냥은 주셔야지요. 60냥. 예,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돌쇠는 60냥의 임서방의 손에 이끌려
최참판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임서방이 앞서 걷고 돌쇠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돌쇠는 희죽희죽 웃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장터의 냄새를 맡는 듯 하늘을 보는 듯 임서방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 따라오너라. 예, 예. 그렇게 두 사람은 홍주 땅을 걸었습니다. 최참판 집에 온 첫날부터 돌쇠는 하인들에게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마당을 쓸라고 시키면 빗자루로 땅을 두드렸고 물을 길어오라 하면 절반을 쏟고 왔습니다. 땔감을 패라 하면 도끼를 뒤로 잡고 나무를 다듬으라 하면 먹을 것과 버릴 것을 반대로 골랐습니다. 하인들이 잔뜩 화가 나서 야단을 치면 돌쇠는 희죽희죽 웃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잘한 것 같은데요. 이 멍청한 놈아. 등짝을 맞아도 웃었습니다. 뺨을 얻어맞아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하인들의 화를 더욱 돋웠습니다. 저것 봐, 맞으면서도 웃고 있어. 진짜 정신이 없는 놈이야. 에이, 저런 바보를 왜 데려온 건지. 임서방만이 가끔 돌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돌쇠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꼭 하나씩 망쳤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발에 밟았고 장작을 패다가 도끼 방향을 잘못 잡아 튀었습니다. 물을 길어오다가 절반을 쏟았고 심부름을 갔다가 엉뚱한 것을 사왔습니다. 이놈아, 기름을 사오라니까 왜 기름떡을 사왔냐? 네, 기름이라서요. 기름떡도 기름이잖아요. 이 멍청한 놈. 등짝을 맞았지만 돌쇠는 희죽 웃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최달수 도련님의 방 청소를 하다가 먹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달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내 옷에 다 튀었잖아.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닦을게요. 돌쇠가 달수의 옷을 닦겠다고 달려드는 바람에 오히려 더 번졌습니다. 달수가 이준의 등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꺼져, 당장. 이준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러나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달수의 방 안에 있던 것들을 이미 눈에 담은 뒤였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 옷장 쪽 잠긴 서랍, 창문 아래에 놓인 작은 함. 이주는 그것들을 눈에 새겼습니다.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달수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큰 소리를 치던 날이었습니다. 돌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수가 갑자기 돌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돌쇠. 오늘부터 너는 내 방 청소를 맡아라.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저 바보 아이는 청소를 제대로 못. 시끄러워. 내가 직접 데리고 있어야 얼마나 못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야. 달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주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달수가 자신을 곁에 두려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네, 저요? 제가 청소를 잘 못하는데요. 알아. 그냥 시키는 것만 해.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이주는 하루에 한 번씩 달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방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고르게 들려야 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조용해져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이주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마루를 걸었습니다.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으면서
어둠 속에서 이준의 눈은 낮과 달랐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부엌, 창고, 사랑채 행랑, 집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부엌 아궁이 뒤에서 작은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주는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던 약초 냄새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러다 한 가지 냄새가 일치했습니다. 부자초.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초였습니다. 이주는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져왔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누가 알고 있는지. 이주는 발소리를 죽이며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 독이 영준 도련님에게 쓰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부터였는가? 그리고 누가 넣고 있는가? 이주는 그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돌쇠가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참판의 첫째 아들 영준이 갑자기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가 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침이 난다 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탕약을 지어 먹였더니 잠시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나빠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력이 줄어들었습니다. 3달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홍주에서 내로라 하는 의원을 다 불렀지만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이 약하고 기력이 빠지는 것은 분명한데 뚜렷한 병의 징후가 보이질 않습니다. 더 좋은 보약을 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약을 쓰면 잠시 나아졌다가 또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최참판은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날마다 영준의 방에 들러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걱정 마라. 반드시 낫는다. 영준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예, 아버님. 그러나 그 미소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임서방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준이 병이 들수록 최달수의 기세가 올라갔습니다. 병든 형의 문병은커녕 오히려 기생집을 더 자주 드나들었고 아버지 최참판에게 슬쩍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영준 형이 저리 오래 앓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안 살림을 제가 좀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형이 쾌차하거든 노내라. 예, 아버님. 그러나 달수의 눈빛은 아버지가 못 보는 사이 번들거렸습니다. 임서방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혼자 가슴을 졸일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힘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주인집 도련님을 의심했다가는 오히려 임서방 자신이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임서방은 가슴속에 그 불안을 꾹꾹 눌러 담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 달이 구름에 숨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임서방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다가 부엌 쪽에서 작은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서방은 이상하다 싶어 발소리를 죽이고 따라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돌쇠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영준 도련님의 약탕에 쓸 약재가 담긴 그릇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눈을 감고 집중하며.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돌쇠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희죽희죽 웃던 얼굴이 사라지고 차갑고 예리한 눈빛이 드러났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임서방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 날 임서방은 넌지시 돌쇠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창고 안이었습니다. 곡식 자루들이 높이 쌓인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임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네? 왜요, 서방님? 어젯밤에 내가 한 짓을 봤다. 돌쇠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짓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잠을 잤는데요. 임서방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들키면 둘 다 죽습니다. 임서방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돌쇠는 이미 다시 멍한 얼굴로 콧물을 훔치며 서 있었습니다. 임서방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또렷하고 차분하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임서방이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 했느냐? 돌쇠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제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임서방은 돌쇠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임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멍하고 초점 없는 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젯밤 부엌에서 본 것, 약재 냄새를 맡는 그 집중된 표정, 그것은 바보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임서방은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아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 무렵 홍주관아에서 일하는 늙은 아전 하나가 임서방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전은 임서방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서방,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말이야. 무슨 일인가? 최달수 도련님 알지? 그 양반이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임서방이 눈을 좁혔습니다. 어떤 짓? 청양 쪽에 심부름꾼을 여러 번 보냈다는 거야. 약재상 비슷한 곳에. 그런데 그 약재상이 일반 약방이 아니라 뭐랄까 독한 것들을 다루는 곳이라는 얘기가 있어. 임서방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확실한가? 소문이야. 증거는 없어. 그냥 조심하라고. 아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임서방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독한 약재상, 영준 도련님의 원인 모를 병, 달수의 번들거리는 눈빛,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임서방의 손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임서방은 그날 밤 다시 돌쇠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돌쇠야, 나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돌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임서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죽희죽 웃음이 없었습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눈동자가 고요하고 또렷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돌쇠가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임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20해를 일했다. 영준 도련님이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야. 만약 도련님께 나쁜 일이 생기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막아야 해. 돌쇠가 오랫동안 임서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준입니다. 이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다듬어온 것처럼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준의 아버지는 홍주 관아의 이방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성칠. 이성칠 이방은 홍주에서 청렴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아전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홍주 원님도 이 이방을 아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꼭 이 이방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이 성칠 이방이 갑자기 공금 횡령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자는 최달수였습니다. 달수는 관아의 장부를 위조했습니다. 이 이방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것처럼 기록했고 그 아래 이 이방의 것과 흡사한 가짜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조가 얼마나 정교했던지 관아에서 증거를 따져보아도 이 이방에게 불리했습니다. 이 이방은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은 고개를 돌렸고 원님은 증거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이방은 먼 북쪽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던 날 아침 이 이방은 어린 이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아, 아비는 억울하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이준은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달수가 이 이방을 모함했을까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달수는 청양 약재상과 짜고 관아의 물품 대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이 이방이 그것을 눈치채고 증거를 모아 원님에게 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달수는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이 이방을 제거해버리면 자신의 비밀도 묻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수가 걸어 들어간 탐욕의 늪이었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달수가 걸어간 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고 홀로 남겨진 이준은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이준은 하루하루 어머니 곁에서 약을 다리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쌀 한 대밥, 나물 한 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방이 평소에 베풀었던 것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자 어머니가 이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아. 예, 어머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억울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나서면 죽는다. 달수 도련님은 위험한 사람이야. 살아야 한다. 살아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다. 하늘은 반드시 진실의 편이라고. 그 말을 믿어라. 어머니,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어머니가 더 아프다. 이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준은 어머니 곁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 살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이준이 최참판 집에 들어온 것은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준은 홀로 2년을 버티는 동안 여러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최달수가 최참판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최달수가 이제는 형을 해치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준은 생각했습니다. 최달수는 반드시 더 큰 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포착하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한꺼번에 풀 수 있다. 그러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바보 하인보다 더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주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쌓아두었던 사서삼경을 10살도 안 되어 다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아, 이것을 정말 다 읽었느냐? 예, 아버지. 다 읽었어요. 그럼 여기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이준이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아이구나. 그 머리가 이준의 것이었습니다. 한 번 읽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은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장터에서 자신을 팔아달라고 부탁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청양 쪽에서 알고 지내던 아저씨 한 명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를 최참판 집사람에게 파는 것처럼 해주세요. 진짜 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이준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미 덕에 우리 집사람 목숨을 건진 적이 있지.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이준은 돌쇠가 되어 최참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부터 행동에 나섰습니다. 임서방이 이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쥐가 벽 너머에서 긁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임서방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2살입니다. 12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임서방의 눈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 이방이 억울하게 잡혀갔을 때 임서방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집 도련님 일에 집사가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 증거도 없는데 섣불리 말했다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 가지가 임서방의 발을 묶었습니다. 이 이방이 끌려가는 날 임서방은 그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임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임서방이 눈을 깊이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겠다. 내가 도울 것이 있으면 말해라. 다만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하는 일을 믿겠다. 이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낮에 봤던 돌쇠와 임서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시 돌쇠로 돌아온 이준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한치도 빈틈없이 바보 연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그릇을 엎었고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를 부러뜨렸으며 심부름을 가서 엉뚱한 것을 사왔습니다. 하인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참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이 되면 이주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행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낮에 눈에 담은 것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달수의 방 창문 밑에서 이야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수의 하수인 김서방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이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완전히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이주는 최달수의 방창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창 안에서 달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 약이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나? 예, 도련님. 오늘 저녁 약탕기에 직접 넣었습니다. 얼마나 더 써야 하냐? 의원 말로는 이 정도면 보름 안에 몸이 크게 상할 것이라 합니다. 이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달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름? 그럼 됐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들키면 어쩌시려고요? 달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들켜? 저 집안 바보들이? 아, 맞다. 돌쇠라는 놈 있잖아. 그 바보 요새 부엌을 자꾸 기웃거린다는데? 이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 거겠지요. 그래도 눈에 거슬리네. 내일 그놈 부엌 출입 못하게 해. 예, 알겠습니다. 이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기어서 멀어졌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수의 하수인 김서방이 이준을 노골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돌쇠. 너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알겠냐? 네. 왜요? 배고픈데요. 배고프면 밥 대 먹어. 그 전에 부엌에 들어가면 맞는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주는 며칠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김서방이 어디서 독을 가져오는지,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행랑채 뒤편 오래된 광 안에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단지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에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 가루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초를 고아 정제한 독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준 도련님의 약탕기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주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임서방을 찾았습니다. 이준이 그 사실을 임서방에게 알렸습니다. 임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가루가 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머니가 약초에 밝으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 냄새는 부자초를 고아 정제한 것입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임서방이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이냐?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다. 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독을 최달수가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 그리고 아버지를 모함할 때 쓴 위조 장부도 찾아야 합니다. 위조 장부가 아직 있을 것 같으냐? 달수 도련님은 아마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험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쓸 수도 있으니까요. 임서방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그 광을 이유를 만들어 들어가 보겠다. 며칠 후 임서방이 창고 점검을 한다는 핑계로 그 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독단지와 함께 낡은 천으로 쌓인 두꺼운 장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임서방은 아무도 모르게 그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 이방의 이름으로 기록된 공금 횡령 내역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항목, 모두 거짓이었지만 얼마나 정교하게 꾸며졌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최달수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임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성칠 이방을 억울하게 만든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임서방은 장부를 덮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에게 말했습니다. 있다. 내 말이 맞았다. 이준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가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그 장부를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요. 왜냐? 달수 도련님이 눈치채면 다 도망칩니다.
더 단단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달수 도련님이 직접 독을 사용하는 현장을 포착해야 합니다. 임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옳다. 이주는 기다렸습니다. 영준 도련님의 상태가 날로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밤마다 이주는 주먹을 쥐고 또 쥐었습니다. 영준 도련님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을 지금 당장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조금 더 기다려야 완전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 마음이 싸웠습니다. 이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달수가 김서방에게 지시하는 소리를 이준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직접 넣겠다. 양을 2배로. 2배나요? 빨리 끝내야겠어. 아버지가 영준이 때문에 의원을 또 한 명 더 부른다고 하지 않나? 새 의원이 오면 뭔가 발견할지도 몰라. 그 전에 끝내야 해. 이주는 그 말을 듣고 임서방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어찌하려느냐? 달수 도련님이 오늘 직접 독을 넣을 겁니다. 그 현장을 서방님이 목격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서방님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서방님은 이 집의 집사입니다. 서방님의 말이라면 관아에서도 들어줄 것입니다. 임서방이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그날 밤 임서방은 약탕기 가까운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준도 멀지 않은 곳의 그늘 속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과연 달수가 홀로 나타났습니다. 사방을 2번, 3번 확인하고서야 천천히 약탕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약탕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의 가루를 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임서방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준도 숨을 참았습니다. 달수가 뚜껑을 덮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임서방이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달수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임서방이 여기서 뭘 하는 거요? 임서방이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약탕기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달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넣다니? 나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소. 그냥 약탕이 잘 끓나 확인한 것뿐이요. 제가 다 보았습니다, 도련님. 달수가 눈빛을 바꿨습니다. 그 눈이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서방,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당신이 본 것이 있다면 그건 당신 착각이요. 그리고 만약 이 일을 입 밖에 냈다가는 그때 이준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희죽희죽 웃음도 멍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또렷하고 차갑고 조용한 눈으로 달수를 바라보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달수 도련님. 달수가 경악한 얼굴로 이준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바보 아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이성칠 이방의 아들 이준입니다. 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이방 이씨의 아들? 예. 달수가 이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처음부터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달수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조용히 하시지요, 도련님. 임서방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떠들수록 대감마님께서 깨어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는 도련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달수가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이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모아두었습니다. 독단지, 위조장부, 그리고 도련님과 김서방의 대화를 날짜별로 적어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임서방이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달수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수가 몇 번이고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침내 달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서방, 우리 둘이 잘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임서방이 잘라 말했습니다. 달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임서방이 몸소 달수를 가뒀습니다. 김서방도 다른 곳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주는 행랑채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부터, 어머니가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기던 날부터, 장터에서 바보인 척하며 임서방을 따라오던 날부터, 그 모든 날들이 오늘 이 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임서방은 최참판을 깨웠습니다.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참판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야심한 새벽에? 밤을 지새워야 할 일입니다. 임서방이 이준을 불렀습니다. 이준이 나무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독단지, 위조장부, 기록 쪽지들. 임서방이 전날 밤에 목격한 것을 차분히 고했습니다. 최참판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달수가 형을 해야 한다고? 내 자식이?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임서방,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 자식을 모함하는 것이냐? 대감마님, 이것을 보십시오. 임서방이 위조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최참판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의 달수 인장을 보는 순간 최참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 성칠 이방을 억울하게 만든 장부입니다. 달수 도련님이 직접 위조하여 보관해온 것입니다. 최참판이 오랫동안 장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독단지를 바라봤습니다. 기록 쪽지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이준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이방 이성칠의 아들 이준이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누명만은 풀어주십시오. 최참판이 이준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했단 말인가? 예, 대감마님. 최참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수를 불러라. 달수가 끌려왔습니다. 최참판 앞에서 달수는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천한 이방의 자식으로 원한을 품고. 닥쳐라. 최참판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인장이 여기 찍혀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달수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제 인장을 가져다 약탕기에 독을 넣는 것을 임서방이 직접 보았다. 이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런 일이 없다. 그만. 최참판의 목소리가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나는 이미 다 알았다. 달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영준 형만 생각하시니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최참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형을 죽이려 했고 죄 없는 사람을 유배 보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이냐? 달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최참판은 직접 홍주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원님에게 모든 것을 고하고 달수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이준과 임서방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독단지, 위조장부, 기록 쪽지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원님이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동안 관아대청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을 불렀습니다. 이 증거들을 모두 내가 모았느냐? 예, 나리. 혼자서? 임서방 어른이 도와주셨습니다. 몇 살이냐? 12살이옵니다. 원님이 오랫동안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관아 안에 있던 아전들도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했습니다. 원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장하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방 이 씨는 훌륭한 아들을 두었구나. 원님이 달수를 불렀습니다. 달수는 이미 포졸들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최달수, 내 제목을 읊겠다. 원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존속을 해하려 한 죄, 관아 장부를 위조한 죄, 양민을 모함하여 억울한 유배를 보낸 죄, 독약을 사용하여 사람을 해하려 한 죄. 달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올바르게 열릴 것이다. 그 전까지 달수를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나리, 잠깐만요. 저는 아직 끌어내어라. 포졸들이 달수를 끌어냈습니다. 달수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저 바보놈이, 저 이방 자식이, 감히.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관아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최참판 집 둘째 도련님이 맞아? 맞아. 저 모양이 됐어. 어떻게 된 일이래? 바보 하인 아이가 3년 동안 증거를 모았다는데. 뭐? 바보 아이가? 이방의 아들이었대. 바보인 척했던 거야. 세상에.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달수의 하수인 김서방이 먼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서방은 달수에게 3년 동안 협박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번 시작하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달수도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단지와 위조장부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양 약재상도 잡혀와 자백했습니다. 달수에게 독을 공급하고 관아 물품 대금을 빼돌리는데 공모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원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달수는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곤장 80대가 집행되었습니다. 달수는 매를 맞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러나 최참판은 등을 돌렸습니다. 김서방은 곤장 50대에 마을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청양 약재상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성칠 이방의 억울한 유배는 즉각 취소되었습니다. 3년간의 유배가 풀리고 이방은 복직되었습니다. 원님이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성칠 이방은 무고에 의한 억울한 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즉각 석방하고 홍주로 돌아오게 하라. 달수가 끌려나가는 날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최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박된 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곤장을 맞아 핏자국이 베었고
얼굴은 흙먼지에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도련님이 형을 도구로 죽이려 했다니. 그것도 그것이고 저 바보 아이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더 놀랍지. 바보 아이라고? 바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이방의 아들이래. 원수 갚으려고 3년을 바보 흉내를 냈다는 거야. 세상에 저런 아이가. 장하다. 진짜 장해. 구경꾼 중에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방 이 씨는 억울하게 잡혀가더니 이제 누명을 벗는구나. 하늘이 살아있어. 달수는 비참한 꼴로 끌려갔습니다. 재산은 몰수되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이 고개를 숙이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형을 해하고 죄 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려던 자의 말로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홍주가나 앞마당에 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야위고 늙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달리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볼이 꺼져 있었으며 걸음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이준이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준이 그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한 호흡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이성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10살이었던 아이가 12살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준아, 이준이 달려갔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바보인 척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우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이성칠도 울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임서방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숨기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서방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참판은 며칠 후 이준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야. 예, 대감마님. 내가 한 일은 규범에는 어긋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대단한 일이다. 어린 나이에 그런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내 아버지를 억울하게 만든 것은 내 자식이다. 그 죄는 나도 피할 수 없다. 대감마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내가 공부를 원한다면 내가 훈장을 붙여주겠다. 과거를 볼 때 필요한 것도 내가 도울 것이다. 이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최 참판이 이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와 함께 홍주를 떠나 한적한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논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사서삼경을 이미 꿰고 있었으니 학문이 빠른 것은 당연했습니다. 최 참판이 붙여준 훈장 어른은 첫날부터 놀랐습니다. 이 아이 경전을 다 알고 있구먼. 어릴 때 혼자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읽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느냐? 이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참는 것도 공부이고 기다리는 것도 학문이지. 훈장 어른은 이준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안다고 내세우지 마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준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성칠 이방도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유배 생활로 야위고 상한 몸이 따뜻한 밥과 아들의 보살핌으로 천천히 나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이 공부하는 방 앞을 지나가며 눈물을 글썽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 대신 다 해준 것이야. 이준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으니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이성칠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의 온기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임서방도 이따금 찾아왔습니다. 이준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날 장터에서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성칠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덕분입니다. 이 아이가 혼자였다면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임서방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가 스스로 한 것이요. 나는 조금 거들었을 뿐이요. 이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도 아니고 서방님 혼자도 아닙니다.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이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루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랗고 환한 빛이었습니다. 어느덧 이준은 19살이 되었습니다. 홍주 향시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준이 붓을 들고 앉은 모습을 보고 옆자리 선비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홍주 어느 이방의 아들이라더군. 이방의 아들이 향시에? 대단한 가문이라도 됩니까? 아니,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지 않소? 이준은 그 말을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붓을 적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혼자 배우고 혼자 익힌 학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공부였습니다. 이준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향시 결과가 나왔을 때 홍주가 들썩였습니다. 이방의 아들이 수석으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이씨 아들이 향시 수석이라고?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대단하네. 대단해. 그 아이가 전에 최달수 도련님 집에 바보 행세를 하며 들어갔다가 그 집 악행을 밝혀낸 아이 아닌가? 맞아. 그 아이야. 세상에. 그런 아이가 장원이라니. 21살의 이주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전국에서 몰려온 수천 명의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름난 집안의 도련님들, 대대로 학문을 이어온 집안의 후손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도포를 걸친 선비, 이름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인물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주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빠짐없이. 바보인 척하던 3년이 있었기에 더욱 또렷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주는 마지막 글자를 쓰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 이준이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장원이 충청도 홍주 출신 이준이라는 자라더군. 이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이방의 아들이래. 그것도 한때 유배를 갔던 이방에. 세상에. 이방의 아들이 장원을? 어릴 때 어떤 사람이라더라. 원수 집에 바보 행세를 하며 들어가 3년을 버텼다고.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고 말고. 홍주에서는 다 알려진 이야기야. 허허, 세상에 그런 아이가 있었다니. 한양 선비들 사이에서 이준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성칠이 한양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방, 왜 우시오? 기쁜 일 아니오? 이 성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기쁘오. 이보다 기쁠 수가 없소.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생각하면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임서방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허허, 내가 그날 장터에서 발걸음을 돌리길 참 잘했구나.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을 알아봤으니 다행이야. 그 눈빛을 알아봤으니. 한편 유배지의 최달수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섬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홍주에서의 기세등등하던 시절은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섬을 지나는 배에서 사람들이 내릴 때 달수는 다가가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사람들은 힐끗 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어부가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오? 달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왔소. 고향에 가고 싶지 않소? 달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형을 도구로 해하고 죄 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려던 자의 쓸쓸한 말로였습니다. 이주는 벼슬에 올라 한양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관리로 소문이 났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반드시 귀를 기울였고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준 대감은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라고. 그 이유를 이준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후배 관리가 물었습니다. 대감, 어려서 그런 험한 일을 겪으셨는데 원망이 남지 않으셨습니까? 이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는 말을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저는 원망 대신 기다림을 택했고 그 기다림이 결국 진실을 이겼습니다. 후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결국 진실을 이겼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인내를 심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홍주 땅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이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